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늙으면 알아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내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용돈까지 축내!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 앞에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폰을 들고 킥킥거렸고 5살 손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맞았다! 할머니 맞았다! 저는 뺨을 감싸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아서 나가라고? 당연하지. 늙은이가 눈치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자식한테 빌부터 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아들 며느리는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자도 데리고요. 30년입니다. 남편 사업 망하고 혼자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2억에 이 아파트까지 전부 제가 마련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세운 회사, 지금은 김 비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손자 앞에서 맞은 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나야. 15년 만에 부탁 하나 하자. 응, 그 집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도 준비해줘.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30년간 낡은 옷만 입고 살았는지, 그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다 돌아온 아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맞게 눌렀는데 뭐 빨리 안 열려? 오빠 왜 안 열려?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큰일은 어떡해?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얹혀 산다고 뺨 맞은 엄마의 소름 돋는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은 70살 어머니가 손자 앞에서 아들에게 뺨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 연매출 500억 회사 회장이었다는 소름 돋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뺨 맞은 엄마의 진짜 정체가 뭐였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 연휴 첫날 새벽 5시, 저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 썰고, 파 다듬고, 불고기 양념장 만들고, 명절 아침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늘 하던 일이니까요.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어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며느리 수지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하더니 10시가 다 되도록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 3가지, 전, 갈비찜까지. 새벽부터 4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명절이니까 참았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 불고기가 좀 짜네. 수진이 젓가락으로 나물을 콕콕 찌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나물이 질어요. 이거 언제 무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떴어요. 70평생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을 무렵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뭔데요? 저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김치 장사할 때 같이 일하던 김복순이 언니가 있었어. 그 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 내일이 장례식인데 부조금 10만 원만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잠깐 제 방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옷장 깊숙이 비닐에 쌓인 고급 정장이 있고 그 안쪽 서랍에는 30년 된 수첩이 있었어요. 그 수첩만 열면 이런 부탁을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금만 더 참자. 아들이 내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건 싫다. 그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민수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10만 원이요? 갑자기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분수를 아셔야지, 분수를. 용돈도 안 드리는데 부조금은 무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수라니. 평생 함께 고생한 언니 장례식에 가겠다는 게 그렇게 분수에 안 맞는 일인가요? 민수가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저를 째려봤습니다. 엄마 얹혀 살면서 용돈이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언니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엄마가 뭐가 있어야 부조를 하죠.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조용히 사세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없는 사람이 됐니? 네 대학 보낼 때, 결혼자금 줄 때, 이 아파트 전세금 보탤 때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데? 순간 민수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그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우려먹어? 건방지게 어디서 대들어?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것을 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짜증도 아닌 그건 경멸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아들한테 손자가 보는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5살 준호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맞았다. 할머니 맞았다. 5살짜리 손자가 할머니 맞는 걸 보고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손 아프겠다. 이런 거 때리느라. 이런 거. 수진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내뱉었어요. 엄마,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갔어야지.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버려지기 전에 조용히 살든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게 제 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70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저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였어요. 저는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감싸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옷장 속 그 수첩이 떠올랐어요. 3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번호. 그래, 이제 됐다.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수진도 준호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제주도요. 사흘 동안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 저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수진이 문을 열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가족끼리 오붓하게 놀다 올게요. 아, 그리고 부조금 같은 소리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차린 밥상은 반도 안 먹고 어질러져 있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4시간 동안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뺨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 사이로 비닐에 쌓인 고급 정장이 보였습니다. 그 정장을 쓰다듬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30년을 참았다. 아들이 돈 때문에 효도하는 꼴은 보기 싫어서. 근데 돌아온 게 이거야? 정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김비서 나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사모님? 사모님 맞으십니까? 15년 만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15년 만이지. 이제 그만하려고. 거머리 떼어내듯 그 집 정리해. 그리고 회사 일도 준비해줘. 김 비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15년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회사 일만 보고했는데 저는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내가 키운 호랑이한테 물렸어. 30년 숨긴 게 이제 끝이 보이네. 김 비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 바로 뵙겠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에서 그 고급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맞춰 입었던 옷이에요. 비닐을 벗기고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보니 아직 맞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더 이상 부조금 10만 원도 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눈이 부셨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순자식품. 제가 30년 전에 세운 회사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68배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김 비서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비서 오랜만이야. 얼굴이 많이 늙었네. 김 비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전화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방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앉아보는 자리였어요. 김 비서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난 30년간의 회사 현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연매출 500억 원, 전국 대리점 300개, 직원 800명. 제가 새벽 김치 장사로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컸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모님께서 15년 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에도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작년에는 동남아 수출도 시작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김 비서. 내가 없는 동안 회사 잘 지켜줬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사모님이 세워주신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수 회사는 어때? 김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수 상사 현황입니다. 사모님께서 보시기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민수 상사, 연매출 50억 원, 직원 20명,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굴러가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자식품 납품 현황 월 3억 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상사 매출의 80%가
저희 회사 납품입니다. 사모님께서 15년 전에 지시하신 대로 매달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시킨 거지.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 몰래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김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민수 상사 재무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희 납품 대금 말고는 제대로 된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출은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명품 가방 350만 원, 해외여행 경비 800만 원, 골프장 이용료 200만 원, 죄다 며느리 수진 이름으로 긁힌 것들이었어요. 김 비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부도가 납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몰래 밀어준 돈으로 며느리가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녔다니.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확인한 건데 민수 상사가 최근 사채업자에게 10억을 빌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10억? 사채를?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자식품의 투자 유치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확장한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내 회사에 얹혀 산다고 뺨 때린 그 손으로 내 회사에 손 벌리러 온다?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사모님이 이 회사 주인인 걸 전혀 모릅니다. 30년 동안 철저히 숨기셨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30년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돈 때문에 효도받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회사가 커질수록 더 가난한 척했어요. 낡은 옷만 입고 허름한 음식만 먹고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 행세를 했습니다. 돌아온 게 뭐였죠? 손자 앞에서 뺨이었습니다. 저는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민수가 투자 제안하러 오면 내가 직접 만날 거야.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숨겼으니까 30년치를 돌려받아야지. 같은 시각, 제주도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오션뷰 스위트룸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룸서비스로 시킨 스테이크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수진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역시 시어머니 없으니까 편하다. 공기부터가 달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집에 있으면 맨날 눈치 보여서 숨이 막혔는데. 수진이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 생각해둔 게 있어. 민수가 물었어요. 뭔데?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요양원이야. 시설 좋고 깨끗하대. 민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요양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행 다녀오면 시어머니 여기 보내자. 집에 노인네 냄새 진동해서 손님도 못 불러. 준호 친구들 엄마가 오면 뭐라고 하겠어.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글쎄, 그래도 엄마인데. 수진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 엄마?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얹혀 살면서 눈칫밥 축내고 준호한테 이상한 소리나 하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상하기 전에 치워야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녀와서 알아보자.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 요양원 보내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랑 놀 수 있잖아.
민수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거기 가면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민수가 없는 사이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먼저 민수방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요양원 팸플릿 5장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치매 환자 전문 케어. 24시간 간병 서비스. 팸플릿 위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 다시 어머니 해당 사항 표시할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구나.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민수 상사 장부가 나왔어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샤넬 가방 구입 다시 450만 원. 하와이 여행 경비 다시 1200만 원. BMW 리스료 다시 180만 원. 죄다 회사 자금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내 돈 때문에 효도하는 꼴은 보기 싫어서, 스스로 잘됐다는 자부심을 주고 싶어서. 근데 그 아들이 뒤에서 저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비서 나야. 네, 사모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회사 재무 상태 더 자세히 파악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빌렸는지 전부 다. 그리고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해줘. 김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요양원 팸플릿을 다시 봤습니다. 치매 환자 전문 케어. 저는 팸플릿을 구겼어요. 거머리 같은 것들.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저는 팸플릿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비서였습니다.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가 나왔어? 김비서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민수 상사가 사채업자에게 10억을 빌린 건 확인됐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뭔데? 김비서가 말했습니다. 민수 상사가 순자식품의 투자 유치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미팅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엄마 뺨 때리고 여행 간 놈이?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미팅 잡아. 내가 직접 나갈 거야. 김비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아드님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야지. 니들이 거머리라 부르며 뺨을 때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니들 인생 전체를 사고도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됐어.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부어오른 뺨은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때린 건 엄마 뺨이 아니야. 30년 세월이야. 그 값을 이제 치르게 해줄게. 제주도 여행을 마친 민수 부부가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저녁 7시쯤 현관 앞에서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오류음이었죠. 이어서 벨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엄마, 문 열어요.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모른 척했어요.
한참을 배를 누르던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댁이시죠? 아드님이 현관에서 문을 못 열고 계신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비실 앞에 쪽지 하나 맡겨주세요. 제가 쓴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리 써둔 쪽지를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순자식품 본사로 와라. 다시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수지는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해 급하게 잡은 호텔이었어요.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순자식품?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거기로 오래? 민수가 휴대폰으로 순자식품을 검색했어요. 이거 꽤 큰 회사네. 김치 만드는 데인데. 연매출이 500억이래.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억? 그런 회사가 시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야? 거기 청소부로 취직했나? 민수도 피식 웃었어요. 설마 엄마가 무슨 아마 그 회사 사람한테 부탁할 게 있나 보지. 수진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집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야?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요양원 빨리 보내야겠다. 진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선 가보자. 가서 엄마한테 따지게. 오전 10시 민수 부부는 순자식품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 수진이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투자 유치건도 오늘 같이 얘기해. 어차피 여기 온 김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장님 만나면 한번 어필해 볼게. 두 사람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상사 대표 강민수입니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투자건으로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약 확인됐습니다. 25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민수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개의 층을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투자 제안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수지는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지? 인스타에 올려야지. 남편 큰 계약 앞두고 내조 중이라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 성사되면 그때 올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수 사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수 부부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순자식품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김치 공장, 대리점, 수출 현장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장 얼굴은 한 장도 없었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었어요.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라. 저는 회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민수 상사 대표 강민수입니다. 오늘 좋은 제안을 가지고. 말이 뚝 끊겼습니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거든요. 수진이 뒤따라 들어오다가 똑같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서 와라, 민수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이게 무슨... 저는 책상을 돌아 민수 앞에 섰습니다. 투자 유치 제안서 가져왔다며? 어디 한번 보자. 민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엄마, 장난치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야? 뭐야 이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난? 30년 동안 장난친 건 나야. 니한테 가난한 척, 없는 척, 얹혀 사는 척? 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회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가 말이 안 돼? 니들이 거머리라 부르며 뺨을 때렸던 내가 사실은 니들 인생 전체를 사고도 남을 회사의 주인이야. 연매출 500억, 직원 800명, 전국 대리점 300개. 이게 다 내 거야. 민수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저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회사 민수 상사, 매출 8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우리 회사 납품이야. 내가 15년 동안 몰래 밀어준 거야. 민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네가 사는 그 아파트, 내 명의야.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민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저는 서류 뭉치를 민수 앞에 던졌어요. 등기부등본 봐. 소유자 박순자. 30년 전에 내가 사서 네 이름으로 세입자 등록해 준 거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게 진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지? 이제 숨이 막혀봐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다. 수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저는 수진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짓을 해놓고 이런 거 때리느라 손 아프겠다? 그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소리야?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5장, 치매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 다 봤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지? 낯짝도 두꺼워. 그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수진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들이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 나를 거머리라 불렀어. 근데 정작 진짜 거머리는 누구였어? 내 돈으로 명품 사고, 내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유통기한 지난 우유 취급한 게 누구야? 민수가 기어가듯 제 앞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사흘 전 이 손으로 제 뺨을 때렸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투자? 거절이다. 내일부터 납품도 끊는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민수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러면 회사가 망해요. 납품 끊으면 한 달도 못 버텨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알바야? 니들이 그렇게 바라던 진짜 가족끼리 어디 끝까지 행복해봐.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나.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비서가 민수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거 통보서입니다. 일주일 내로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30년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갔어.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참았어. 왜냐면 내 아들 대학 보내야 했으니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손자 앞에서 내 뺨을 때리더라. 얹혀 살면서 용돈이요? 그러면서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와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기회? 내가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 근데 돌아온 게 뭐야? 뺨이야. 이제 끝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회장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가 시원해야 하는데 가슴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 부부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퇴거 기한 마지막 날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김비서가 대신 가서 지켜봤죠. 김비서가 전화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삿짐 센터 왔습니다. 짐 빼는 중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민수는 뭐래? 김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우릴 이 꼴로 만들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민수 부부가 이사간 곳은 외곽의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공사장이 보였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죠. 수진이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해? 난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 형편에 여기밖에. 수진이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이래야 해? 당신 엄마가 정신이 나간 거지. 멀쩡한 아들을 길바닥에 내쫓는 엄마가 어디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엄마 뺨을 때렸으니까.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뺨 한 대 맞았다고 이러는 거야? 보통 엄마면 다음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밥 차려주지. 저 늙은이가 비정상인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상사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순자식품 납품이 끊기자 도미노처럼 문제가 터졌어요. 납품 대금이 매출의 80%였으니 회사가 버틸 재간이 없었죠. 민수가 회사에 출근하니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2달째예요. 내 아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다고요. 사장님,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민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강 사장, 순자식품 납품 끊겼다며? 그러면 우리도 계약 재검토해야겠는데. 민수 상사 재무 상태가 심상치 않다던데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미안한데 우리도 더는 못 기다려. 계약 해지할게. 일주일 만에 거래처 10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건 밀린 월급 고지서와 빚 독촉장 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강민수 사장, 오랜만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사장님, 왜 여기까지? 사채업자 김 사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10억 언제 갚을 거야? 이자만 벌써 3억이야. 앞에서 13억.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김 사장이 피식 웃었어요. 한 달?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그 전달에도 그랬고. 강 사장, 나도 바보는 아니야. 김 사장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집이고 회사고 전부 압류야.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각오해.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민수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수진은 남편 몰래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였어요. 대학 동창인 변호사 정재훈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급하게 불러서 미안해. 정재훈이 자리를 권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어머니 문제라고 했는데.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게 드러났어. 엄청 큰 회사 회장이었대. 정재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 얼마나 큰 회사인데? 수진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연매출 500억. 자산 합치면 1000억은 넘을 거야. 정재훈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대박인데? 근데 뭐가 문제야?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야.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어.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관리하게 해줘. 500억이면 우리 인생 역전이잖아. 정재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치매? 확실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갑자기 집 비밀번호 바꾸고 아들을 쫓아내고 회사까지 끊고. 이게 정상이야? 완전 치매 증상이지. 정재훈이 턱을 괴며 말했어요. 후견인 신청하려면 치매 진단서가 필요해. 그거 있어?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없는데. 만들면 되지 않아? 정재훈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만들어? 그건 위조야. 걸리면 사기죄야. 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걸려. 내가 아는 의사 있어. 대학 후배인데 돈 좀 주면 해줄 거야. 정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이건 좀. 수진이 정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제발.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알아? 남편 회사 망하기 직전이야. 사채업자한테 10억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어. 이대로 가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 정재훈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진단서 가져오면 서류 준비해 줄게. 근데 책임은 네가 져야 해.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은혜는 꼭 갚을게. 이틀 후 수진은 대학 후배 의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의사 박준혁이 진료실에서 수진을 맞았습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아, 부탁 하나만 하자.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박준혁이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치매 진단서 하나만 써줘. 우리 시어머니 거.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단서요? 진찰도 안 하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시어머니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해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 박준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배, 그건 안 돼요.
허위 진단서는 범죄예요. 제 의사 면허가 날아가요. 수진이 봉투를 박준혁 앞으로 밀었어요. 1,000만 원 줄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치매 촉이라고 한 줄만 쓰면 돼. 박준혁이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제발.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박준혁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준혁아. 진짜 고마워. 같은 시각 저는 집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언니 박말순이 올라왔어요. 75의 언니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자야, 네 얼굴이 왜 이래?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김비서한테 다 들었다. 민수 그 녀석이 네 뺨을 때렸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녀석이 미쳤어. 내가 새벽 4시에 네가 김치 담그면서 민수 사진 보고 울던 거 다 봤어.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그러면서 참던 거 내가 다 기억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네가 밤새 일하면서도 민수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다 마련했잖아. 그 녀석이 그걸 알기나 해? 코빼기도 안 보이던 녀석이 다 큰 다음에 엄마 뺨을 때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한 거야. 30년 동안 숨기니까 그 애가 내 진심을 몰랐던 거지. 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숨기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낳아준 엄마를 때리는 건 짐승도 안 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순자야. 저는 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어요. 사모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며느리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사모님을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치매? 김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치매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발급한 건데 사모님께서 그 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한 번도 간 적 없어. 김비서가 말했어요. 그러면 허위 진단서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까지 해당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낯짝도 두꺼워. 그 짓을 해놓고도 모자라서 이제 내 재산까지 뺏으려고? 쫓겨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언니가 옆에서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년이 지금 미쳤어? 내가 당장 가서. 저는 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언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김비서에게 말했어요. 김비서, 그 진단서 위조 증거 확보해. 발급한 의사 신원도 파악하고 다 모이면 경찰에 고발해. 사기죄로. 김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가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거머리가 발악을 해봤자 떨어지는 건 똑같아. 닷새 후 수진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집 앞에서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맞으시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임해 동행 요청드립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위조했다는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순자 씨 명의의 치매 진단서요. 본인이 의뢰하셨죠? 수진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형사가 말했어요. 진단서를 발급한 박준혁 의사도 이미 입건됐습니다. 다 자백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수진이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나 아무 잘못 없어.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니까. 이건 누명이야.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됐고요.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 김 비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민수는 지켜보자. 어차피 저 스스로 무너질 거야. 내가 더 손대지 않아도.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호랑이한테 물렸다고 생각했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거머리였어. 피를 빨다가 떨어지니까 발악을 하네. 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네 인생 살아. 그 녀석들 걱정은 그만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손에 김치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30살의 저였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허름한 공장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공장이라고 해봤자 낡은 창고를 빌린 거였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바닥은 시멘트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얼얼했어요. 겨울이라 물이 차가웠거든요. 고무장갑을 끼면 김치 양념이 제대로 안 배어서 맨손으로 버무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민수. 민수야,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 좋은 대학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만 3억을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저는 어린 민수를 데리고 이 창고로 도망쳤습니다. 가진 거라곤 김치 담그는 솜씨뿐이었어요. 새벽마다 김치를 담가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에 김치 100포기를 담갔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학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시장 좌판에서 김치를 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사세요. 맛있는 김치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손이 꽁꽁 얼었지만 장갑을 낄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김치를 담아줘야 했거든요. 해가 질 무렵 겨우 김치 10포기를 팔았어요. 10,000원짜리 지폐 10장. 그게 하루벌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민수야, 밥 안 먹고 라면 먹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라면 좋아해. 맛있어. 10살짜리 아들이 엄마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잠든 민수 옆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김치 100포기 담갔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났지만 민수 학원비 냈으니 됐다. 내 아들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킬 거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 김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시장 단골 손님이 늘었고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김치 맛있다더니 진짜네. 우리 식당에 납품해줘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됐어요.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김치 샘플 받아봤는데요. 정식 납품 계약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을 뽑고 공장을 늘리고 전국으로 납품처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장사 좀 돼.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저는 민수가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커질수록 더 가난한 척했어요. 낡은 옷만 입고 허름한 음식만 먹고 아들 앞에서는 항상 쪼들리는 신용을 했죠. 민수가 대학에 합격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민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20살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등록금 4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민수야, 이거 엄마가 김치 팔아서 모은 거야. 등록금 내. 민수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고마워.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민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내 품에서 울면서 고맙다고 할 때, 그게 엄마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2억을 줬어요. 민수야,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결혼자금으로 써. 민수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 장사 오래 했잖아. 푼푼히 모은 거야. 사실 그때 회사 연매출은 이미 200억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이거 주면 엄마 가진 거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그 말을 할 때 제 통장에는 5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숨겼어요.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효도하길 바랐으니까요. 앨범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민수. 그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어디든 따라다녔죠. 엄마, 나 엄마 좋아. 커서 엄마 지켜줄 거야. 5살 민수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는 엄마 손잡고 다녔는데 내가 차려줬던 건 밥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는 걸 넌 몰랐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내 아들이 돈 때문에 효도하는 꼴은 보기 싫어서 스스로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려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였죠? 얹혀 살면서 용돈이요? 손자 앞에서 맞은 뺨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5살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야, 너 이 밤에 여기 어떻게 왔어?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이 밤에 혼자 여기까지 왔다니. 엄마 아빠는 같이 안 왔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무서워서 나왔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호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제가 썼어요. 아직 글씨 잘 못 써서 삐뚤삐뚤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저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 했는데, 근데 할머니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큼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할머니랑 같이 살래?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랑 맨날 같이 있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준호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비서, 손자 양육권 관련해서 법률 검토 좀 해줘. 김비서가 물었어요. 사모님, 양육권을 가져오시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준호는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저 애까지 거머리로 만들 수 없어. 김비서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민수도 저렇게 순수했습니다. 엄마 손잡고 웃던 5살 민수. 그 아이가 어쩌다 엄마 뺨을 때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준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 키운 건 아빠 하나로 좋게. 너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울게. 준호가 제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수진이 사기죄로 기소됐고 민수 상사는 거래처가 전부 끊기면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터질 게 터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 부부의 원룸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으며 소리쳤어요. 이 지경 만든 게 다 당신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잘 보였으면 우리가 이 꼴이야. 민수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수진이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 나보고 진정하라고? 나 지금 사기죄로 재판받게 생겼어. 전과자 될 판이라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같이 헤쳐나가자. 우리 부부잖아. 수진이 비웃었어요. 부부? 웃기지 마. 당신 엄마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능력 있는 사업가 만난 줄 알았지. 이런 루저 만난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서류 봉투를 민수에게 던졌어요. 이혼 소송장이야. 위자료 5억에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난 준호 필요 없어.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위자료 5억? 나한테 지금 5억이 어디 있어? 수진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엄마한테 빌어. 500억짜리 회사 회장이잖아. 나는 떠날 거야. 이 지옥 같은 데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 민수가 매달렸어요. 수진아, 제발. 준호는 어떡하고?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호, 어차피 당신 엄마가 데려갔잖아. 잘 됐네. 나도 짐 덜었어.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는 빈 원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쥔 이혼 소송장이 덜덜 떨렸어요. 수진이 떠난 다음 날 사채업자들이 민수 상사를 덮쳤습니다. 민수가 출근하니 사무실 앞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트럭 2대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김 사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강 사장, 기한 지났어. 오늘 다 가져간다.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김 사장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김 사장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부하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부하들이 사무실 집기를 들고 나왔어요. 컴퓨터, 책상, 의자, 프린터, 닥치는 대로 트럭에 실었습니다. 민수가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 저것만은, 저게 없으면 일을 못해요. 김 사장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일? 무슨 일? 네 회사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나 13억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각오해.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법원에 섰습니다. 사채업자가 고소한 사기 혐의와 수진의 허위 진단서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전과자가 됐습니다. 45년 인생에 전과 기록이 생긴 거예요. 법원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후 민수의 삶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취직을 하려 해도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가 찾은 일은 배달 대행이었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치킨, 족발, 피자, 닥치는 대로 배달했습니다. 헬멧 속으로 땀이 줄줄 흘렀어요. 등은 땀에 절어 배달복이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배달 한 건에 3,000원. 하루에 20건을 뛰어야 겨우 6만 원이었어요. 식당 앞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불과 2달 전만 해도 연매출 50억짜리 회사 대표였어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골프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모는 신세가 됐어요. 어느 날 오후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휴대폰 앱을 확인했어요. 배달 주소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식품 본사, 강남구 테헤란로 XXX.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필이면 엄마 회사였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번 달 월세가 밀려 있었거든요. 민수는 이를 악물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자식품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헬멧을 깊이 눌렀었어요.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들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배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직원 식당 주문이요? 잠깐만요. 담당자 부를게요. 민수는 로비 한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딩!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비서, 오후 일정 다시 확인해줘. 네, 사모님. 3시에 거래처 미팅 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은 엄마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순자식품 회장. 제 엄마. 순자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멈췄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남자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배달복을 입은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헬멧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미가 자식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500억짜리 회사 로비에 배달부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더듬거렸어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거기 배달부. 로비 말고 지하 직원 식당으로 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지나쳤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배달부 왜 저래? 회장님 보고 얼었나? 그러게. 이상한 사람이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내가 30년 키운 아들이야. 새벽 4시에 김치 담그면서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했던 그 아들. 김 비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500억짜리 회사 로비에 배달부로 섰어. 정작 자기가 내 피 빨아먹던 진짜 거머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지. 저는 눈가를 훔쳤어요. 내가 차려줬던 건 밥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어. 근데 그 아들이 내 뺨을 때렸어. 손자 앞에서.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이 안 쓰이면 그게 엄마겠어? 아프지. 죽을 만큼 아프지. 근데 이건 내가 키운 호랑이한테 물린 거야. 내가 감당해야지. 저는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애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뭔가 깨달을 거야. 지금 내가 손 내밀면 또 똑같아져. 거머리는 스스로 떨어져야 해.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수가 시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순자식품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2달 전만 해도 저 건물에 투자 유치하러 왔었어요. 당당하게 정장 입고 회장실 문을 열었죠. 그때는 내가 이 회사 주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배달복 차림으로 직원 식당에 치킨을 배달하는 신세가 됐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수,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서 있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님. 김 비서가 벤치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민수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너 진짜 몰랐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려? 김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회사 납품 15년 동안 누가 밀어줬는지, 네가 살던 아파트 누가 사줬는지, 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부 어디서 나왔는지.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지? 민수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그걸 숨기셨는지.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엄마는 네가 스스로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랐어.
돈 때문에 효도받기 싫다고 했어. 그래서 30년 동안 가난한 척 했어. 낡은 옷 입고 허름한 밥 먹으면서. 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비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엄마가 새벽 4시에 김치 담글 때 손이 얼마나 트고 갈라졌는지 알아?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그러면서. 그런 엄마한테 돌아온 게 뭐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비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자 앞에서 뺨이야? 얹혀 살면서 용돈이요? 그게 아들 입에서 나올 소리야? 네가 사람이야? 진짜 사람 맞냐고? 민수의 무릎이 꺾였어요. 벤치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민수가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배달복 입은 남자가 빌딩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이상했을 거예요. 김비서가 한참 동안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 네 엄마가 아프다. 네 때문에 밤마다 운다. 그래도 네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뭔가 깨달을 거라고 참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운다고요?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가 시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게 엄마야. 자식한테 뺨 맞고도 그 자식 걱정하는 게 엄마라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비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해줄 말이 없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김비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돈가스야. 와, 돈가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뭔가가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우산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민수의 모습이 처량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할머니, 밖에 누구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어. 밥 먹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민수의 옷은 아직 젖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준호가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왜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있어? 아빠 아파? 저는 준호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저 사람은 할머니한테 못된 짓 해서 벌 받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못된 짓? 아빠가 할머니한테 뭘 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를 아프게 했어. 아주 많이. 준호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빠 불쌍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용서해주면 안 돼? 아빠 많이 추워 보여.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어떤 잘못은 용서받기 어려운 거야.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어.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5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무릎 꿇고 있다가 옆으로 고꾸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었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민수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며칠이나 굶은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 4시에 김치 담그면서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했던 그 아들.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 고마워. 나중에 꼭 호강시켜줄게 하며 안기던 그 아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예전에 부드럽던 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 같은 놈. 죽으려고 환장했어? 몇 시간 후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저는 손을 거뒀어요. 민수가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민수를 눌러 앉혔어요. 누워있어. 아직 몸이 안 좋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짐승 같은 놈이었어요. 엄마 뺨을 때리다니.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 엄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살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내 엄마 아니야. 앞으로 남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엄마고 폐륜하면 남이야. 넌 손자 앞에서 내 뺨을 때렸어. 그 순간 넌 내 자식이 아니게 된 거야. 민수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봉투 하나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500만 원 있어. 병원비 내고 방 하나 얻어서 살아.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민수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돈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때린 건 내 뺨이 아니야. 30년 세월이야. 새벽마다 김치 담그면서 흘린 피, 너 대학 보내려고 참았던 눈물, 결혼시키려고 모은 돈. 그 30년을 네가 뺨 한 대로 다 짓밟았어. 민수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하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준호는 내가 키운다. 저 애까지 니처럼 만들 수 없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릉 바닷가 펜션에 와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준호가 창문에 매달려 소리쳤어요. 6살이 된 준호는 부쩍 키가 컸습니다. 저는 준호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래, 바다야. 예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바다 가자. 조개 주우러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신발 신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준호가 맨발로 물가를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여기 조개 있다. 준호가 조개를 들고 달려왔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조개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준호 눈높이에 맞췄어요. 와, 예쁜 조개네. 준호가 찾았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 줄 거야. 저는 조개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할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해. 할머니랑 맨날 같이 살고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준호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30년 동안 자식한테 바치느라 잊고 살았던 행복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니 김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립니다. 저는 테라스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비서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연매출 700억을 넘었습니다. 동남아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김비서. 김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준호 교육비 적립금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김비서.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김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70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름때가 낀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어요. 야, 거기 설거지. 빨리빨리 해. 손님 밀려.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릇 닦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매출 50억짜리 회사 대표였어요. 사람들이 강 사장님 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야, 거기 소리를 듣는 신세가 됐어요.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둡고 좁은 방이 민수를 맞았어요. 민수는 방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 민수가 엄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김치 담그면서 손 트고 피 흘린 거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대학 가고 결혼한 거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뺨을 때리다니. 손자 앞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아들로 태어날게요. 이번 생은 제가 다 망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퇴근 후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대형 전광판이 보였어요.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전광판에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순자식품 다시 엄마의 손맛 그대로. 화면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70살 할머니와 6살 손자였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손자가 옆에서 배추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먹는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할머니, 김치 맛있어. 그래, 우리 준호 많이 먹어.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였습니다. 민수는 전광판 앞에 멈춰서서 그 광고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 행복해 보이는 준호의 얼굴, 자신이 없는 그 풍경이 아팠어요.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전광판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 광고 순자김치 회장님이래. 이른에 저렇게 정정하시네. 손자랑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저렇게 성공하고 손자랑 사는 게 진짜 팔자 좋은 거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행복한 풍경에 자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웃고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다 망쳤습니다. 민수는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때린 건 엄마 뺨이 아니었구나. 30년 세월이었구나. 새벽마다 김치 담그던 그 손, 피 흘리면서도 참던 그 마음. 그걸 내가 뺨 한 대로 다 짓밟았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할게요. 민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강릉 바닷가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노을 예쁘다.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참았어요.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돌아온 건 손자 앞에서 맞은 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준호야.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해 봄 나는 30년 만에 진짜 내 삶을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엄마고 폐륜하면 남입니다. 그게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에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마음은 환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박순자 어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겨울을 홀로 견뎌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겨울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따뜻한 봄을 찾아 떠났네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500억짜리 회장이 왜 아들한테 얹혀 사는 척 했어? 말도 안 돼. 드라마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자녀에게 재산을 숨기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의 약 30%가 상속 전까지 자녀에게 재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노인학대 신고 중 가족에 의한 학대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 자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부동산이나 큰 자산은 반드시 명의를 명확히 해두세요. 순자 씨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거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해줄 겁니다. 셋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관계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성은 사실 당신의 눈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넷째,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고 폐륜하면 남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씨처럼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손 내밀어 구해줘야 할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분명 찾아올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이나 시청하고 계신 지역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